한국은 왜 지켜봤던 사람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무시한 상대에겐 아무 말도 없이 끝까지 준비해 되갚을까요? 1997년 전 세계 언론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은 그날부터 기억이라는 무기를 갈고 있었습니다. 20년 뒤 그 나라는 전 세계가 배우려는 설계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이 나라를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은 누가 자신을 도왔는지, 누가 자신을 조롱했는지를 국가 단위로 기억하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한국의 기억, 한국의 방식, 한국의 반전이 한 외국 외교관의 눈을 통해 펼쳐집니다. 처음부터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너선 리버스, 영국 외무성 소속 아시아 전략 담당 외교관입니다. 런던, 브뤼셀, 제네바, 싱가포르를 거쳐 수십 개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한국은 솔직히 제 관심권 바깥에 있었죠. 작고 근면한 기술국가 정도로요. 하지만 어느 날 딱 하나의 장면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2022년 서울. 저는 국제개발포럼에 참석 중이었고 한참 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날 행사 말미 갑자기 사회자가 예상 밖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전쟁 참전국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의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목적입니다. 한국은 이 은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대에 올라온 한국 외교부 직원은 또박또박 말했죠. 우리가 가난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던 시절 에티오피아는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때 받은 도움을 우리는 아직도 비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순간 믿기 힘든 감정을 느꼈습니다. 70년도 넘은 일을 이렇게까지 가슴에 품고 있다는 나라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유럽에서라면 벌써 잊힌 기록일 텐데요. 그날 이후였습니다.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인 경제성장이나 기술력 말고 그 깊숙한 어딘가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추적하고 싶어졌어요. 서울에서 열린 한국 아프리카 국제협력 포럼. 솔직히 말해 아프리카와 한국의 연결고리는 많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참석국 중 한 곳이 에티오피아라는 걸 봤을 땐 형식적인 외교 쇼겠구나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무대가 바뀌는 순간 뒷머리가 서늘해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의 손자라는 청년이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951년 서울 한복판에서 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분의 손자인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순간 한국 외교부의 대표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국은 그때를 잊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총을 들고 우리를 지켰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걸 조금이라도 나누는 건 은혜를 갚는 일이 아니라 기억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감정이었습니다. 70년 전의 혈맹을 3세대가 흐른 지금에도 공식 석상에서 불러내는 나라. 그걸 퍼포먼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럼이 끝난 뒤 외교부 실무자와 나눈 저녁 자리에서 비슷한 사례를 수십 가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오스에 수력발전소를 지어주는 이유. 필리핀 장학생들을 해마다 초청해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이유. 태국의 한국군 무공훈장을 전달하기 위해 정부 대표가 파견된 이유. 전부 그 나라들이 한국전 때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런 일들은 유럽에선 절대 벌어지지 않거든요. 우리는 전쟁도 동맹도 다 숫자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숫자가 아닌 기억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오래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참전한 병사들도 다 돌아가셨고 지금은 실익이 거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 외교관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잊혀질 겁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건 결국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 말에 지금까지 제가 외교관으로 배운 모든 것과 정반대의 철학이 거기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외교부 건물에 다시 갔습니다. 행사가 끝났지만 마음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로비 벽면에 수십 개의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대한민국은 도움받은 순간을 잊지 않으며 그 기억은 언제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이 나라가 움직이는 방식이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한국은 은혜를 선물로 여기지 않고 채무처럼 품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채무는 언젠가 반드시 갚는다는 믿음 아래에 움직이고 있었고요. 어쩌면 그 갚는다는 신념이 바로 지금의 한국을 만든 힘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을 경제성장국이 아닌 기업 기반 국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호찌민에서 열린 한국 베트남 경제협력 포럼에 참석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두 나라 사이에 감정적 껄끄러움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전. 수천 명의 민간인이 희생당했고 전쟁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당시 한국군의 참전은 미국의 요청이었지만 현지인들에게는 그것이 전쟁 그 자체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좀 경계했었습니다. 호찌민에서 열린 한국 베트남 경제협력 포럼에서 이 두 나라가 어떤 식으로 대면할지 궁금했죠. 솔직히 말해서 불편한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개막식 무대에 오른 한국 대표단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지한 얼굴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땅에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이곳의 아픔도 성장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줄 차례라 생각했습니다. 사과도 비난도 책임 언급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연설은 어떤 공식 사과보다 더 묵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행동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금 베트남의 1위 투자국입니다. 삼성전자, LG, 현대차, 네이버, 포스코. 사실상 베트남의 주요 산업 인프라에 한국 기업이 들어가 있죠. 그뿐 아니라 각 도시마다 한국의 공립학교 건립, 인력 양성센터, 병원 설립까지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딱히 보상이라는 단어가 적힌 곳은 없었지만 현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땅에서 남긴 흔적을 지금 한국이 치워주고 있다는 걸요. 베트남 국립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 중인 여학생과 짧게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죠. 학교 장학금도 도서관도 실습기계도 전부 한국 기업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걸 기억의 정리라고 느꼈습니다. 누가 옳았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말로 따지지 않는 대신 그 기억을 어딘가에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방식이었죠. 정확히 말해 한국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과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들여 관계를 다시 만드는 일. 그건 단기 외교성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포럼 참석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졌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건배 제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전장에서 총을 들고 있었지만 지금은 식탁에서 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꽤 많이 달라졌다고 믿습니다. 베트남은 분명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기억을 전쟁처럼 꺼내지 않고 협력의 기초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냈던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저는 한국 외교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덮지 않아요. 다만 과거를 끌어안은 채 앞으로 걷는 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거를 발판 삼아 새로운 세계를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2019년 7월 전 세계 산업계가 일시적으로 술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갑자기 한국에 대한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한 것이죠. 당시 저는 런던 외무성의 동아시아 전략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큰 타격을 입겠군. 최소한 수년은 흔들릴 거야. 왜냐면 그 규제 품목들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었거든요. EUV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세계에서 일본만 대량 생산 가능한 반도체 제조의 핵심 중 핵심.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칩 생산 자체가 멈춰버리는 수준이었죠.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이 타격을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정작 더 놀라운 건 그 뒤였습니다.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교적 항의도 보복성 규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보복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않더군요. 오히려 정부는 침묵 속에서 국산화 추진 전략이라는 로드맵을 발표했고 기업들은 동시에 수백억 원 규모의 자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의 조치를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한국은 산업 생태계의 자립과 소재 공급망 독립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조용히 날카로웠습니다. 깊이 유감이라는 말은 공손한 외교 용어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우리는 외교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기술로 끝낸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단 3년. 딱 3년 만에 한국은 해당 소재 대부분을 국산화하거나 제3국 다변화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일본 수입 의존도를 90%에서 30% 이하로 낮췄고 오히려 반대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흰국은 기억을 말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기억을 조용히 갈고 닦고 마침내 칼이 아닌 칩으로 되갚았습니다. 한때 한국을 압박하던 일본 기업들이 지금은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사실. 산업부 한 간부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는 다시는 똑같은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싸웁니다. 이 나라의 감정은 굉장히 조용한데 그 감정의 뿌리는 너무 깊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은 수천 시간의 준비와 수만 명의 노력이 쌓인 복수 아닌 복수로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조용한 골목 하나가 있었어요. 명동과 서울역 사이 자동차 한 대 겨우 지나갈까 말까 한 그 길. 어귀에서 저는 신기한 간판을 하나 발견했죠. 스코필드 기념관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 외국인의 이름이 붙은 공공시설이라니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더 낯선 건 그 안에 전시된 이야기였습니다. 스코필드 박사, 1889년생 캐나다 수의학자. 그리고 1919년 한국 3.1운동의 전 과정을 목격하고 당시 일본 경찰의 만행을 세계에 알렸던 단 한 명의 서양 언론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일제 치하의 조선인을 고귀한 동양의 자유민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커리어를 전부 내려놓고 한국 독립운동을 돕던 사람. 그가 죽은 뒤 그의 유해는 서울 현충원에 안장됐고 그의 이름은 지금도 교과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도 아니고 100년 전 캐나다인 한 사람이 이 나라의 기억에 이렇게 깊게 새겨져 있다니요. 며칠 뒤 저는 외교부 초청으로 해외 독립운동 기여자 초청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엔 체코, 러시아, 프랑스, 인도, 중국계 인사들의 후손이 참석해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한국 정부가 이들을 독립운동 유공자의 가족으로 공식 초청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손 중 한 명은 20대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상하이 임시정부 당시 자신의 거주지를 비밀회의 장소로 내줬고 일제 경찰에 체포된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탈출시키기 위해 자신의 신분증을 위조해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제 증조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먼 나라에서 저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개인의 이름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까? 그것도 국적도, 종교도, 언어도 다 다른 이들을 말입니다. 외교부 문화외교팀 간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기록들, 대체 어디서 수집하셨습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죠. 어디서든요. 기록을 수집한 게 아니라 기억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들을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한국은 단순히 자기 민족의 역사만 기억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도와준 이방인조차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우리를 돕고 떠난 이들을 우리가 잊는다면 결국 우리도 언젠가 잊힌다. 그리고 그 철학은
그들에게 너무도 강력한 정체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유럽에선 전쟁이나 독립운동 시기 외국인들의 도움을 이런 식으로 기리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게 다고 기념비 하나 세우면 의무는 다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한국은 기억을 다시 불러내고 그 기억의 주인공을 다시 가족으로 초대하며 그걸 국가적 예우로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왜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기 시작했는지를 이제 조금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2017년 중국이 한국을 향해 경제 보복을 단행했을 때 전 세계는 거의 대부분 한국이 곧 고개를 숙이겠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드, 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충돌이었죠.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항의였지만 사실상 한국에 대한 무언의 압박, 그리고 일방적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그 보복의 방식은 생각보다 치졸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은 정지되었고 한국 연예인의 출연이 금지됐으며 관광객까지 통제됐습니다. 유럽에선 이 정도면 사실상 외교전 선포 아닌가 라는 말까지 나왔죠. 저는 당시 주베이징 영국 대사관 외교팀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압박이면 한국이 뭔가 유화적 메시지를 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단 한 줄이 흘러나왔습니다. 중국의 경제 조치와 별개로 정부는 콘텐츠 수출, 다변화 및 디지털 플랫폼 중심 구조 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전개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중국의 한한령이 강화될수록 한국 콘텐츠는 동남아, 중동, 남미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OTT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확장은 중국 내에서 차단된 한류보다 훨씬 더 넓고 강력한 시장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 K방산, K뷰티, K패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 수출 확장. 한국은 중국이 닫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 옆에 새 출입구를 만든 셈이었죠. 그때 한국 외교부의 한 간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의 대응이 그 정도였으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소름 끼쳤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노려보는 곳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선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 말을 곱씹으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은 당사자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는 제3자를 고려해 전체 판을 설계한 겁니다. 중국은 한국을 조용히 짓눌렀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전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했고 그 틈을 타 방산기술 플랫폼 시장까지 점령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2023년 사우디 국왕의 방한. 2024년 UAE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른 발언. 2025년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의 K방산 대규모 구매 계약. 그 누구도 사드라는 단어를 기억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그 순간을 기점으로 피하지도 않고 붙지도 않는 새로운 전투 방식을 설계한 셈이었죠. 한국은 상대를 향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를 지켜보는 세계를 향해 행동합니다. 그게 이 나라의 무서운 점이고 어쩌면 가장 전략적인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저는 서울 남산 아래 한적한 공원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들을 넘기고 있었어요. 전쟁 직후 도시 전체가 불타고 무너진 사진. 아이들이 깡통으로 밥을 먹던 사진. 한 장 한 장이 처참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진들 위엔 자랑스러운 설명문이 붙어 있었어요. 이 절망을 기억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이 참 이상하게 가슴을 때렸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거나 축소하죠. 그런데 한국은 그 기억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예 그것을 기초 자산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한국의 과거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해방, 6.25 전쟁, IMF 외환위기. 수많은 민족 국가가 한 번만 겪어도 국가 붕괴 수준인 시련을 한국은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연달아 경험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기하게도 그 과거를 피해자 서사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외환위기 이야기를
단순한 국가 파산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때 한국 국민은 정부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금을 내놓았고 가정집에 있던 결혼반지, 목걸이, 유품까지 줄을 서서 기부했더군요. 그 시기를 겪은 사람들은 창피한 기억이라기보다 우리가 다시 일어선 증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그 IMF 생존기를 거친 한국은 전 세계가 위기일 때마다 모델 국가로 지목됩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K방역은 WHO보다 먼저 매뉴얼을 제시했고 각국 대통령이 한국의 백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일부 국가에선 한국처럼 봉쇄하고 한국처럼 추적하고 한국처럼 살려내라는 말이 정치권 공식 연설문에 포함되었죠. 예전엔 일본이나 미국이 위기관리의 교과서였다면 지금은 한국이 생존 설계의 실전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모든 걸 오직 자신들의 실패에서 배워냈습니다. 저는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저녁을 먹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산으로 전환하셨습니까? 그의 답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당했기 때문에 준비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기술보다 더 무서운 힘이에요. 그 말이 너무도 정확했어요. 한국의 강점은 기술도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기억의 활용력, 무너졌던 경험을 다시 쓰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집단적 감각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과 함께 중동 도시, 아프리카 인프라, 유럽 방산 전략, 남미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까지 국가 설계 자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불과 70년 전엔 도시 하나, 다리 하나 없던 나라가 지금은 국가 단위 위기를 설계하는 프로파일러가 되어버린 거죠. 그걸 보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희생자였던 과거를 절대 피해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을 날카로운 도구로 갈아 이젠 위기를 바라보는 설계자로 올라섰습니다. 과거 국제전략 세미나에서 프랑스 국방부 고문과 함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제는 2030 글로벌 안보 협력 구도였고 당연히 논의의 중심엔 나토와 미국, 유럽 국가들이 있었죠. 한국은 부차적인 언급에 그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프랑스 장성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젠 한국에게 배우는 입장이 됐습니다. 방산, 기술, 정보 통제, 지금은 그쪽이 선생입니다. 그 말에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한국이 전통 강대국들에게 가르침을 준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성은 겉으론 그렇게 말했지만 그가 불과 몇 달 전 한국을 방문해 한화, LI진엑스원, 현대중공업 같은 방산 기업에서 직접 기술 시연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걸 말이죠. 그중 하나는 바로 K2 전차였습니다. 지형에 맞춰 자동으로 하부가 움직이는 능동 서스펜션. 적외선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사격 시스템. 심지어 수심 4m 강을 잠수하여 건너는 수중기동 능력까지. 그 장면을 보고 그는 이건 독일이 자랑하는 레오파르트 2를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최고다라고 외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 실전 시뮬레이션, 유지 비용, 기동력, 모든 분야에서 이미 상대가 스스로 무릎을 꿇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한국은 현재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체코, 루마니아 등 동유럽과 북유럽의 나토 연계 방산 수출국 1순위입니다. 과거엔 미국, 프랑스, 독일 제품을 수입하던 국가들이 지금은 스스로 한국을 찾아와 계약해달라고 요청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본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 간부에게 말이죠. 이 정도 성과면 자랑하고 세계에 홍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굳이 외치지 않아도 필요한 사람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한국의 전략이 전부 녹아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먼저 싸움을 벌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정교하게 실력을 쌓고 그 실력이 어느 순간 벽이 되어 상대가 돌아갈 길이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상대는 스스로 머리를 숙입니다. 한국은 그런 장면을 만들기 위해
5년, 10년, 20년의 시간을 감내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당장의 박수 대신 상대의 필요가 되는 걸 택하는 나라인 거죠. 그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했습니다. 귀국 준비를 하던 날 서울역 근처에 있는 한 서점에 들렀습니다. 선물용 책을 몇 권 고르던 중 책 속에서 한 줄의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망각은 배신이고 기억은 책임이다. 무심코 읽은 그 문구.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한국에서 겪은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에티오피아 청년이 무대에서 외치던 목소리. 베트남 회담장에서 오간 정중한 침묵. 반도체 실험실 속 묵묵한 기술자들의 손. 잊힌 외국인 독립운동가 후손을 맞이하던 행사장. 그리고 고요하지만 단단했던 사드 사태 이후의 대처들까지. 그 모든 장면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국가가 발전하면 과거를 덮고 싶어 합니다. 상처를 지우고 아픔을 잊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그 상처를 그대로 들고 뛰었습니다. 모두가 꺼내기 꺼리는 그 시절을 오히려 꺼내 보이며 그 아픔을 근거로 왜 자신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그 설명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고 복수가 아니라 설계였으며 불만이 아니라 창조였습니다. 저는 유럽인으로서 한국을 산업국가로만 이해하려 했고 때로는 기적이라 불리는 그들의 성장을 우연이거나 외부 원조 덕분이라고 폄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하게 압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억의 복귀였고 계산된 반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외교부 건물 옥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과거 피난민촌이었던 용산은 첨단의 중심지가 되었고 포탄이 떨어졌던 남산은 평화의 시민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시절 가장 참혹했던 감옥이 있던 서대문 근처는 지금 세계적인 문화복합지구로 다시 태어났죠. 제가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광화문 앞에 작은 동상 앞이었습니다. 거기엔 세종대왕이 앉아 있었고 그 아래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기억을 지키는 자만이 언어를 만들고 문명을 남긴다. 그 문장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결국 노트를 꺼내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경제강국도 외교의 모범국도 아니었다. 한국은 기억을 전략으로 바꾸는 유일한 나라였다. 그들은 은혜를 흘리지 않았고 상처는 반드시 수술했고 무시는 설계로 되돌려줬다. 비행기 탑승 전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무엇을 가져가는 것인가? 돈 아니고 기념품도 아니고 기술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가져갑니다. 한국이 만든 그리고 결코 지우지 않았던 그 뜨겁고 정교한 기억을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위기 때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겁니까? 수단 내전 한복판에서 전 세계가 철수에 실패할 때 혼자만 교민 전원을 구출한 나라. LA 폭동 속에서 경찰이 사라졌을 때 옥상에서 총을 들고 마을을 지킨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도망쳤을 때 끝까지 현지인을 기억하고 전세기로 데려온 유일한 나라. 알고 계셨습니까?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대가 한국이었다는 걸요. 한 미국 전문가가 한국을 마주한 뒤 고백합니다. 이 나라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입니다. 혹시 당신이 위기에 처했다면 가장 먼저 한국인을 찾으십시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위기 대응 전문가입니다. 미 국방성과 다수 국제기관에서 복잡한 탈출 시나리오, 분쟁 지역 민간인 보호 전략 등을 수립해왔죠. 하지만 2023년 수단 내전 당시 CNN 속보에 등장한 한국이라는 이름은 제 오랜 경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워싱턴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전국 공항 마비, 다국적 철수 실패, 미국 독일 작전 지연 중. 그 아래 뜬 헤드라인이 눈을 의심하게 만들더군요. 한국 특수작전 돌입, 28시간 만에 교민 전원 탈출.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전 세계가 빠져나오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 작은 나라가 작전명 아크연합을 실행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내용이었습니다.
공군 수송기와 특전사를 투입하고 지상에는 공작요원과 헬기 지휘자가 들어갔다는 것. 공습이 계속되는 수도 하르툼 한복판에서 말이죠. 솔직히 처음엔 과장 보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건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한국은 교민을 직접 집집마다 찾아가 태운 후 공군기가 안전하게 이송했다고 하더군요. 다른 나라는 민간인이 직접 알아서 국경까지 가야 구조가 가능했는데 말입니다. 이건 미쳤다. 아니, 이건 기적이야. 사무실에서 동료들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린 수단에서 철수에 실패했는데 한국은 성공했어. 그것도 전공법으로.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작고 군사력도 크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를 제치고 국민 전원 구출이라는 작전을 해냈다는 사실, 그건 기존의 위기 대응 패러다임을 깨는 충격이었어요. 이후 저는 구체적인 작전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공군 수송기는 단 3회 왕복으로 수십 명을 나눠 실어 날랐고 지상에서는 위장 차량을 동원해 도로 봉쇄 구간을 뚫고 교민들을 집결지로 인도했더군요. 이건 정예 특수전 전략이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중 한 가지가 유독 인상 깊었습니다. 작전 중 한국군 장교가 무전으로 남긴 짧은 말 한마디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한 명도 두고 가지 않는다. 그 말이 마음을 쳤습니다. 그토록 복잡한 위기 한복판에서 계산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이는 군대라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작전을 감히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죠. 그것도 단 한 명의 희생 없이. 정확히 말하자면 그날 이후로 한국이 작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됐어요. 사이즈가 국가의 크기를 말해주진 않더군요. 책임지는 방식이 그 나라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미국 역사에서 한국인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날이었습니다. 미국인이라면 그날을 잊지 못할 겁니다. 1992년 봄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은 유난히 탁했어요. 로드니 킹 폭행 사건으로 도시는 들끓었고 인종 분노가 폭발하듯 터져나왔죠. 경찰은 초반에 잠시 보이다 이내 사라졌고 거리엔 불타는 차량과 깨진 유리창만 남았어요. 그때 저는 연방위기센터 인턴이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진 않았지만 실시간 영상과 보고서를 통해 전시 수준의 혼란을 매일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보고가 하나 올라왔어요. 코리아타운에서 민간인이 무장 후 방어를 시작함.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민간인이 방어를? 경찰이 아닌데?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 그 장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한 충격 중 하나였습니다. 옥상 위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라이플, 옆에는 쌍안경, 표정은 흔들림 하나 없는 전사. 바로 그들이었죠. 루프탑 코리안.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남을 탓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정부를 욕하지 않았고 경찰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이건 우리 가게다. 우리가 지킨다. 너무도 단순하지만 너무도 강한 메시지였죠. 그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전쟁을 겪고 미국으로 넘어온 1세대였고 또 어떤 이들은 청춘을 미국 땅에서 보내며 가족을 일군 1.5세대였습니다. 이민 20년 만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였지만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 청년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누가 뭐래도 가족과 우리의 이웃,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울 거예요. 그 당시 연방에서는 시민 무장을 걱정하며 부정적으로 봤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모습은 위험한 자경단이 아니었어요. 공동체를 잃지 않으려는 민족의 마지막 방어선처럼 보였거든요. 재미있는 건 그 이후 LA 내 한인 사회는 더 강해졌다는 점이에요. 위기를 함께 겪은 사람들은 이웃을 타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인식하게 되니까요. 그날의 루프탑은 민족의 영혼이었어요.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말이 하나의 밈이자 상징으로 쓰입니다. 누군가 말썽을 부릴 때 농담처럼 말하죠. 조심해. 루프탑 코리안이 나타날지도 몰라. 그게 단지 웃긴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켜냈기 때문이죠. 점점 한국이 궁금해졌습니다. 수단, LA, 전혀 다른 사건에서
너무도 일관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그건 단지 민첩함이나 의지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일관된 감정, 신념, 그리고 책임. 그 정체를 찾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떠난 그날의 이야기였죠. 그날 뉴스엔 공항 난민, 비행기 날개에 매달린 사람들, 그리고 외교관의 철수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한국을 검색해보니 다른 뉴스가 보였습니다. 한국, 현지 협력자 391명 전원 구출. 잠깐 눈을 의심했죠. 한국이 아프간 협력자를 데려간다고. 당연히 자국민만 철수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군을 도왔던 아프간인들,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전원 구출해서 전세기로 한국으로 데려간 것이었어요. 이건 외교 차원을 넘는 결정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현지 협력자에 대한 책임은 느끼지만 직접 데려와서 나라 안에 살게 한다는 선택은 쉽게 하지 않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한 인터뷰였습니다. 구조된 아프간인 중 한 아버지가 눈물 흘리며 말했죠. 세상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말이 심장을 찔렀어요. 전쟁보다 무서운 건 버림받는 것이고 그걸 막아준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점이 너무도 강렬했죠. 정부 브리핑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 작전은 미라클 작전이라 불렸고 그 말대로 기적이었습니다. 현지에서 3개 노선을 동시에 가동하고 파견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움직였다고 하더군요. 미국조차도 수많은 협력자를 두고 떠난 상황이었어요. 이건 전략이 아니라 도덕적 결단이었죠. 아니, 어쩌면 이건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닌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문화였을지 몰라요. 이 사건을 통해 한국에 대해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전투력도 강하지만 더 강한 건 인간관계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마치 한국인들의 오래된 의리 문화, 그리고 한번 정이 들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철학과 닿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전쟁도 정서로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수단에선 자국민을, 아프간에선 협력자를, LA에선 이웃을 지켰죠.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다. 이건 구조화된 민족적 성향이다. 그 다음으로 제가 주목한 건 한국이 자국이 아닌 타국의 재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였습니다. 전쟁과 폭동은 어쩌면 자신과 직접 관련된 위기일 수 있죠. 하지만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타국의 재난 앞에서까지 행동한다면 그건 민족의 본성이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20년간 국제재난 보고서들을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 항상 제일 먼저 도착한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지?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2010년 IT 대지진, 2011년 일본 대지진, 그리고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까지. 현장 사진엔 꼭 한국 구조대가 먼저 등장했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세계 여러 나라가 구조대를 보냈지만 생존자를 끝까지 구조한 부대는 손에 꼽혔고 그중 하나가 한국 구조대였죠. 심지어 현지 구조 상황이 너무 열악해 대부분 팀이 철수했을 때도 한국은 자체 야전 텐트를 설치하고 끝까지 남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구조견 백구의 이야기였어요. 터키 언론에 따르면 백구는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 생존자를 정확히 찾아냈고 현지 시민들이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그 후 백구는 터키인들 사이에서 영웅이라 불렸고 한국 구조대가 철수할 때 시민들이 길가에 줄지어 손을 흔들며 울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외교 문서와 군 기록을 살펴보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평균 24시간 이내에 구조대를 출발시킬 수 있는 전담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장비, 인력, 통역, 위성 장비까지 자체 조달해 현지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구조 방식이더군요. 한마디로 그들은 민폐 없는 구조대였습니다. 도와주면서도 조용히 질서정연하게 오직 생존자만 바라보며 움직이는 구조대. 그건 군사작전이 아니라 정서적 미학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한국 구조대의 구호 방식이 인간 중심이라는 점이었어요. 몇몇 국가들은 드론과 로봇으로 구조 효율을 높였지만 한국은 현장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고 희생자 가족과 대화하며
아이를 안고 나오는 방식을 고집했어요. 기술보다 마음, 속도보다 감정.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 그 자체였죠. 그 철학은 외국인들에겐 낯설지만 제가 지금껏 파악한 한국인의 정과 책임감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시받기 전에 이미 행동하고 칭찬받기 전에 이미 떠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수많은 국제 NGO 활동 보고서에서 한국 구조대의 이름을 보았어요. 그들은 매번 빠르게, 조용하게, 그러나 강하게 등장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고 SNS에 영웅 서사를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람을 꺼내고 안아주고 끝까지 남아치운 후 사라졌습니다. 더 대단한 건 한국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보통 국가가 위기 대응을 주도하고 국민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 반대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땐 한국이 사실상 국가부도 직전이었고 대출을 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 돌반지, 금목걸이, 심지어 금리까지 내놓은 운동. 이른바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이 사태는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뉴스 영상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말하더군요. 나라가 어려운데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보태야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 금융공학이 아니라 서민의 희생과 단결이라는 점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 이후로도 한국은 위기 때마다 국민이 먼저 나서는 구조를 반복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초기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유독 조용했어요. 줄을 길게 서서 마스크를 사는 사람들, 비닐장갑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손소독제를 사비로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시민들까지. 외신 기자들은 사회적 통제력이 뛰어난 국가라고 썼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통제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국가를 운영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위기 상황이 오면 각자 제자리를 스스로 찾아가요. 그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지시받기 전에 움직인다는 게 이 민족의 특성이었어요.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땐 전국에서 100만 명이 자원봉사하겠다고 몰려왔고 경북 홍수 피해가 났을 땐 지역 카페 단톡방에서 집단 청소작전이 벌어졌죠. 인터뷰도 뉴스 노출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움직였고 그냥 도왔습니다. 미국이라면 몇 시간은 토론하고 몇 시간은 책임 공방으로 시간 보내겠죠. 하지만 한국은 움직이는 민족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민족. 그리고 그 자발성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밀하고 빠릅니다. 저는 그걸 민간 기반 국가 동원력이라고 부릅니다. 전쟁 없는 전시체제. 그 속에서 국민이 국가를 지탱하고 위기에서 국가를 구해냅니다. 보통 위기 대응을 보면 국가마다 단점이 있죠. 정부는 느리고 군은 민간과 소통이 안 되고 시민은 혼란을 키우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서로 다른 조직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움직였어요. 2023년 4월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국내가 비상 상황이었음에도 불과 나흘 뒤인 4월 15일 아프리카 수단에서 내전이 터지자 한국 정부는 고립된 교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아크 연합작전을 전격 실행합니다. 그것도 국내 산불 대응이 한창이던 시점에 동시에 말이죠. 두 개의 위기. 한쪽은 자국 영토, 다른 한쪽은 지구 반대편. 그런데도 한국은 양쪽 모두에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대응해냈습니다. 이걸 뒤늦게 알았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동시에 움직이는가? 그 순간부터 한국의 시스템이 아닌 한국의 집단 반응력 전체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하게 된 진짜 본질은 이거였습니다. 한국은 정부 따로, 군 따로, 국민 따로가 아닌 하나처럼 움직이는 나라라는 점이었어요. 대부분의 국가는 위기 때 정부가 명령을 내리고 국민이 기다리며 군이 선택적으로 개입하죠. 그런데 한국은 명령이 아니라 반사작용처럼 움직입니다. 정부, 군, 민간이 동시에 출발하고 목적도 똑같아요. 사람을 지켜야 한다. 제가 이걸 실감한 건 강릉 산불 당시 현장 영상을 봤을 때였습니다. 뉴스 속 화면에는 군 병력, 소방대원,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간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운 합의였죠. 그 모습은 그 어떤 위기 대응 훈련보다 정교해 보였습니다. 직업상 수많은 위기 매뉴얼을 분석해봤지만 이렇게 다양한 집단이 한 번에 동일 목표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례는 한국 외엔 본 적이 없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의 재난 대응 구조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봤어요. 그 중심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통합지휘 체계가 있었고 각 부처, 군, 소방, 지자체까지 전부 이 지휘 라인에 자동 편입되도록 설계돼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비군 체계, 민방위 조직, 자원봉사 플랫폼, SNS 통신망까지 모두 실시간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야말로 작지만 통합된 국가의 교과서적 모델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예비군의 역할이었습니다. 단지 군사 소집이 아니라 재난 발생 시 민간 협력 요원으로도 바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 재난 현장에 나타난다는 점이 더 놀라웠어요. 누구도 감시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이유는 준비가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가 한 몸처럼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건 단지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문화만의 차이도 아니에요. 국가적 본능, 훈련된 집단 기억, 그리고 서로를 믿는 협력의 유산이었습니다. 군이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공무원이 퇴근 후에도 현장에 남고 자원봉사자는 지휘 없이도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나라. 한국은 위기 속에서 작기 때문에 가장 빠른 나라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나라였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정부와 군대, 국민까지 맞물려 돌아가는 나라. 한국을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한 가지가 더 궁금했어요. 이 민족은 왜 이렇게 빠르게 정돈되는 걸까? 어디서 이런 질서감과 대응 본능이 나오는 걸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 저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전략, 시스템, 매뉴얼이 아닌 본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든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를 얻은 건 뜻밖에도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위기 대응은 현재의 정책과 리더십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국은 위기를 만났을 때 나오는 그 반응이 거의 일정했어요. 그리고 그 반응은 현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반복되어 왔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6.25 전쟁까지 나라가 무너지고도 백성들은 공동체를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학교를 만들고 가족을 잃고도 동네 아이들까지 데리고 피난을 갔고 국가가 사라져도 마을 단위의 자치 조직을 만들어 생존했죠. 이런 흐름은 생존 본능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없어졌지만 다시 세울 수 있다는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그게 한국이 가진 특이한 집단 에너지였습니다. 패망이 끝이 아니고 침묵이 복종이 아니며 무너짐이 단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민족. 그리고 이 정신은 21세기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더 정교해졌을 뿐이었어요. 산불이 나면 봉사자와 군인이 동시에 움직이고 침수 피해가 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네 청소반이 즉시 조직되고 정부보다 국민이 먼저 재난 구호 성금을 모읍니다. 그 질서엔 명령도 없고 지휘자도 없어요. 그런데도 마치 보이지 않는 코드가 존재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한국인의 집단 본능이었죠. 개인이 조용한 건 맞지만 위기 앞에선 전체가 군대처럼 반응하더군요. 그들은 기술이 앞선 나라가 아니라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이라는 나라를 평가해왔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느꼈어요. 위기 대응 전문가로서 저는 수많은 매뉴얼을 검토해왔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그들의 위기 모델은 체계적이고 정교하지만 국민이 먼저 움직인다는 전제는 없었어요. 그건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자문관 시절 시민은 통제의 대상인가, 참여의 주체인가?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해왔습니다. 그 질문에 한국은 실천으로 답한 나라였죠. 수단 내전 속 전격 투입된 특전사, LA 폭동 당시 옥상에서 마을을 지킨 이민자들, 아프간에서 동맹을 잊지 않은 작전, 전 세계 재난 현장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대, 금반지 하나로 국가를 살린 서민들, 그리고 민간과 군이 동시에 움직이는 체계화.
무너질수록 더 강하게 반응하는 그들의 정신까지. 이 모든 장면을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국학적 위기 대응론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이제 저는 하버드 정책대학원에서 한국의 사례를 매 학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첫 시간,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위기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겠습니까? 군요? 대통령입니까? 경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찾을 사람은 한국인입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웃지만 사례를 듣고 나면 대부분 조용해져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가 끝날 때면 꼭 한 명은 이렇게 말하죠. 교수님, 한국은 대체 왜 그런 거죠? 저는 그 질문에 아직도 정확히 답을 못하겠습니다. 단지 그들이 위기 속에서 국민이 된 민족이라는 것만은 확신할 수 있어요. 기억력, 정, 본능, 속도, 책임감. 한국인은 이 모든 단어를 하나로 응축한 존재였어요. 지금도 세계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국지전, 기후재앙, 경제 불안, 사회 갈등까지. 그 속에서 제가 가장 자주 떠올리는 나라는 초강대국 미국도 유럽의 선진국도 아닌 작지만 강한 공동체를 가진 한국입니다. 그들은 절대 첫 번째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지만 항상 첫 번째로 구조 현장에 도착하고 항상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어디에 있든 한국인을 기억하라. 당신이 가장 외롭고 절망스러운 순간 어쩌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누군가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말없이 구조해 줄 겁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